민수는, 민수는 그 작은 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옆에는 빈 소주병들이 수십 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엄마야. 민수야. 저는 계속 소리쳤지만 민수는 대답이 없었어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나온 건 제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아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둘째 아들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형인 첫째보다 공부는 못했어도 성실하고 부지런했죠. 첫째는 대학까지 가서 지금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민수는 공부에 영 소질이 없었어요. 그래도 남을 돕는 걸 좋아하고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수 어머님, 민수는 공부보다는 기술을 배우는 게 낫겠어요. 손재주도 좋고 성실하니까 기술직으로 가면 잘할 겁니다. 그래서 민수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용접 기술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울산에 있는 큰 조선소에 취직했어요. 용접 기술자로 말이죠. 처음 조선소에 들어갔을 때 민수가 얼마나 신나하던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엄마, 나 월급이 꽤 괜찮아. 이제 엄마 고생 안 시켜드릴게. 조선소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름에는 뜨거운 철판 위에서, 겨울에는 칼바람 부는 야외에서 용접기를 들고 일해야 하는 거예요. 불꽃이 튀고 쇠 냄새가 코를 찌르고 온몸이 땀과 기름때로 범벅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위험한 작업도 해야 하고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몸을 구부린 채로 몇 시간씩 용접을 해야 할 때도 있었대요. 그래도 민수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오히려 엄마 나는 괜찮아. 회사 사람들도 다 좋고 일도 보람 있어라고 말했어요. 명절 때 고향에 내려오면 온몸에 화상, 자국이랑 멍 자국이 있어도 민수는 항상 웃으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돈도 잘 모았어요. 월급의 절반 이상을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면 집도 마련해야 되잖아. 열심히 모을 거야. 그렇게 5년을 일하면서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모았어요. 23세 입사해서 28까지 또래 친구들이 술 마시고 놀러 다닐 때 민수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다가 26살에 맞선을 받습니다. 상대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였는데 이름이 혜진이었어요. 친척 소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 제가 혜진이를 봤을 때는 참 얌전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혜진이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계속 공장에서 일했대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못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짠했어요. 이 아이도 고생이 많았구나. 우리 민수랑 잘 맞겠네 하고 생각했죠. 혜진이는 정말 예의가 바른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 오빠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목소리도 조곤조곤했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수줍어하는 모습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민수도 돈이 많지 않았고 혜진이네 집도 형편이 어려워서 화려한 결혼식은 엄두도 못 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결혼식 날 혜진이를 보면서 정말 행복해했어요. 신혼집은 조선소 근처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민수가 그동안 모은 돈 5천만 원에 제가 보탠 돈 3천만 원, 그리고 혜진이가 모은 돈 2천만 원을 합쳐서 1억 원짜리 전세를 얻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고 신혼부부가 살기에 딱 좋았습니다. 혜진이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공장에 다녔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명절 때 고향에 내려오면 혜진이는 제 눈치도 잘 보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지쳐가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겨서. 이게 처음이었어요.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건. 저는 걱정이 돼서 물어봤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니야, 엄마, 별일 아니야. 그냥 혜진이가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겼대. 괜찮아.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2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달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또 돈이 필요해. 혜진이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대. 액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요. 혜진이는 민수가 조선소에서 목숨 걸고 번 돈을 몰래 주식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된 거죠. 그게 도박이라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혜진이는 직장 동료한테서 주식 이야기를 들었대요. 주식하면 돈 쉽게 벌 수 있어. 나도 작년에 몇백만 원 벌었어. 그 말을 듣고 혜진이는 혹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운 좋게 150만 원이 됐대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내가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민수 오빠 놀래켜줘야지. 그럼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혜진이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주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이길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잃습니다. 혜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이기다가 나중에는 계속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박 중독이 생긴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혜진이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만회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더 큰 돈을 걸었어요. 잃으면 잃을수록 더 큰 돈을 걸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혜진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님, 민수 오빠가 요즘 일을 제대로 안 나가요. 술만 마시고 돈도 안 벌어오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해서 근근히 살고 있어요. 어머님, 민수 오빠 좀 혼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죠. 우리 민수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며느리가 거짓말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혜진이가 그러는데 내가 요즘 술만 마시고 일을 안 나간다며? 민수는 황당해하며 억울해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나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회사 가는데 야근도 거의 매일 하고 술은 회식 때 말고는 거의 안 마셔. 혜진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그제야 저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나중에 민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혜진이는 주식으로 돈을 잃은 걸 숨기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거래요. 민수 탓을 하면서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이는 주식 도박만 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가 조선소에서 밤샘 야근을 할 때 혜진이는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혜진이가 다니던 공장의 관리직 직원이었대요. 혜진이보다 나이가 좀 많고 말도 잘하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혜진이는 그 남자한테 빠진 거예요. 남편이 조선소에서 땀 흘리며 일할 때 아내는 다른 남자랑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전혀 몰랐어요. 혜진이가 오늘 공장에서 야근해야 되라고 하면 민수는 그냥 믿었거든요. 착한 우리 민수는 아내를 의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집이 없어졌어.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민수가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바쁜 일로 먹고 자며 3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대요. 큰 배를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었고 마감 기한이 촉박해서 작업팀 전체가 회사에서 먹고 자면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가구도 없고 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벽에 걸려 있던 시계, 냉장고, TV, 침대,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도둑이 들어온 줄 알았대요. 급히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말씀하시더래요. 민수 씨, 부인이 이틀 전에 이사 갔어요. 이사짐 싸가지고 나갔던데요? 못 보셨어요? 민수는 그제야 혜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 알았죠. 급히 혜진이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겨우 혜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주식으로 돈 다 잃었어. 전세금도 날렸어. 집 빼야 돼. 미안해. 그 짧은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몇 년 동안 목숨 걸고 일해서 마련한 전세집이 단 한 줄의 문자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대요. 빈집에 혼자 앉아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몰라서 뺨을 때려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우리 민수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그 집이 그렇게 사라지다니. 일주일쯤 지나서 겨우 혜진이한테 연락이 닿았습니다. 혜진이는 달동네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민수가 그 집을 찾아갔을 때 혜진이는 울면서 사과했답니다. 미안해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나는 정말 오빠한테 더 좋은 집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주식을 한 건데 내가 욕심을 부린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나를 용서해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민수는 착했어요. 너무 착했어요. 엄마, 혜진이도 잘하려고 한 건데 실수한 거야.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나를 놀래켜주고 싶었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 민수는 오히려 혜진이를 변호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민수는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는 이미 첫째 딸을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민수는 더더욱 혜진이를 붙잡고 싶었던 거죠. 엄마, 혜진이가 임신했어. 내 아이야.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이제 가정을 지켜야 해. 혜진이가 실수한 것 정도는 내가 감싸줘야지.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째 손녀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2.8kg의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민수는 지은이를 안고 얼마나 행복해하던지. 엄마, 나 아빠 됐어. 이제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민수네 가정도 안정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2년 뒤에 둘째 손녀 지원이도 태어났습니다. 지은이보다 조금 더 큰 3.2kg이었어요. 민수는 딸 바보가 됐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와서 딸들 보면 피로가 싹 가신다고 했어요. 민수는 딸들이 생기고 나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 수당이라도 더 받으려고 주말에도 나가고 명절에도 특근을 자청했어요. 지은이랑 지원이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고 예쁜 옷도 사주고.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생긴 뒤에도 여전히 주식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아이들 분유값으로 쓸 돈, 기저귀 살 돈까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또 잃었죠. 민수가 혜진아, 제발 주식 좀 그만해. 우리 이제 아이들도 있는데. 하고 말하면 혜진이는 화를 냈대요. 당신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와? 당신 월급으로는 아이들 키우기도 빠듯해. 내가 주식으로 돈 벌어야 우리 살 수 있어. 혜진이는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자기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가족을 위해서라고,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혜진이가 외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모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각각 5살, 3살쯤 됐을 때였어요. 제 남편, 그러니까 민수의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하면서 쓰러지셨어요. 저는 급히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모셨지만 결국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내내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떠나버리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큰아들이 번갈아 가며 저를 부축했고 친척들이 와서 장례식을 도와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문을 하셨어요. 남편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동네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의금도 꽤 많이 모였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 제 앞으로 들어온 조의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민수 앞으로 들어온 조의금도 한 800만 원쯤 됐고요. 장례식 기간 내내 혜진이가 자꾸 조의금 봉투가 놓인 곳을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마 관리를 제대로 하나 확인하는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혜진이는 그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튿날이었어요. 아침에 민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사라졌어. 그리고 집에 있던 조의금이 전부 없어졌어. 민수의 말로는 전날 밤에 혜진이가 머리가 아파서 약국에 다녀올게라고 하고 나갔는데 새벽까지 안 들어왔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혜진이 짐이 없고 서랍에 넣어뒀던 조의금 봉투들도 모두 사라졌다는 거예요. 민수는 혜진이한테 전화를 수십 통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혜진이 친정에도 연락했지만 혜진이 어머니는 우리도 몰라요. 혜진이 연락 안 돼요라고만 했대요. 며칠이 지나도 혜진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혜진이가 자기 의지로 나간 거라 실종 신고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보름, 한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혜진이 친정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혜진이가 친정에 잠깐 들렀다 갔다는 거예요. 우리 혜진이가 잠깐 왔다 갔는데 좀 여행 다니다 온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여행이라뇨? 시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조의금 들고 여행을 간다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혜진이 친정 어머니한테 따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조의금 들고 여행을 가다니요. 하지만 혜진이 어머니도 딸 편만 들었어요. 우리 혜진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좀 쉬게 내버려 두세요. 조의금은 민수 씨 명의로 들어온 거니까 민수 씨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달 반쯤 지나서 혜진이가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혜진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그리고 조의금은? 그러자 혜진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명의로 들어온 조의금 전부 장례비로 쓴 거 몰라? 어머님이 장례비 안 내고 전부 우리한테 떠넘긴 거 아니야? 내가 대신 계산하고 온 거야. 민수는 황당해했습니다. 장례비는 이미 제가 다 냈거든요. 장례식장 비용, 음식값, 수의값 모두 제가 제 명의로 들어온 조의금에서 지불했어요. 영수증도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계속 우기더래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혜진이는 그 2천만 원이 넘는 조의금을 전부 남자친구와 여행 다니는 데 쓰고 또 주식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이곳저곳 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호화롭게 놀았대요. 그리고 남은 돈은 또 주식에 넣었다가 깨끗하게 날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를 악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민수한테도 너희 엄마가 우리한테 장례비를 떠넘긴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조의금으로 지불한 거라고 계속 말했대요. 혜진이가 돌아온 뒤로도 집안 분위기는 계속 안 좋았습니다. 민수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지은이와 지원이가 엄마 아빠 왜 싸워? 라고 물으면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아니야 안 싸웠어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민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왜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해? 당신이 돈을 못 벌어와.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혜진아,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고칠게. 더 열심히 일할게. 제발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민수는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냉정했어요. 싫어. 나는 결심했어. 이혼하자. 나중에 알고 보니 혜진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거였어요. 조의금 가지고 도망갔을 때 만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혜진이보다 10살 정도 많았대요. 혜진이는 그 남자가 돈도 있고 자기를 잘 대해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민수는 그래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안 돼.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혜진이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혜진이는 집에서 민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소홀히 했어요. 일부러 민수가 힘들게 만들어서 이혼에 동의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혼 협의가 잘 안 되자 혜진이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민수 몰래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때 살던 집은 월세였는데 혜진이는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중고로 급하게 팔아치웠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더니 집이 또 텅 비어 있었대요.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소파도 없고
심지어 아이들 침대까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혜진이와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혜진이한테 전화했더니 이번에는 받더래요. 당신이 이혼 안 해준다며? 그럼 나는 이렇게라도 나갈 거야. 집 보증금은 내가 가져갔어. 당신 혼자 살려면 보증금 필요 없잖아. 월세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혜진이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거기다 가전제품과 가구 팔아서 생긴 돈까지 합치면 한 1천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혜진이는 집 판 돈을 반반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을 자기가 먼저 챙겨버렸어요. 민수는 혜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찾아다녔습니다. 혜진이 친정에도 가보고 혜진이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보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혜진이가 그 남자친구 집에 가 있다는 걸 알았죠. 민수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혜진이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당신 보기 싫어. 아이들도 아빠 안 보고 싶대. 가라고. 민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안에서 지은이와 지원이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대요. 결국 민수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회사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답니다. 결국 민수는 저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나 고향으로 내려가도 될까?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처량하던지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민수야. 집으로 와.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민수가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체중은 한 10kg 이상 빠진 것 같았고 얼굴은 수척하고 눈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30대 중반의 나이인데 50대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큰 며느리가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생이 힘들 때니까 좀 쉬다 가라고 하세요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민수가 언제까지 있을 건가요? 우리 집도 좁은데. 그리고 애들이 삼촌 보면서 안 좋은 영향 받을까봐 걱정이에요. 큰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술을 마시고 우는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을 한 거였어요. 고민 끝에 저는 민수를 위해 작은 월세방을 얻어줬습니다. 우리 집 바로 옆 동네에 있는 허름한 월세방이었어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민수가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민수 방에 음식을 갖다 줬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대신 술만 마셨습니다. 매일 밤 혼자서 소주를 마시며 울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야, 술 좀 그만 마셔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러다 몸 버린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야. 민수가 고향에 내려온 지 2달쯤 됐을 때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혜진이가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거였어요. 민수는 법원 조정 날짜에 맞춰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민수가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혼자 다녀올게.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민수의 얼굴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혜진이가 다른 남자 데리고 왔어. 자기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더라. 그리고 나한테 빨리 이혼해달라고 했어. 안 그러면 재판으로 가겠대.
민수는 그날 법원에서 본 장면을 저한테 말해줬어요. 혜진이가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들어왔다고 자기 앞에서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 지은이랑 지원이도. 나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더욱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문을 두드리면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민수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잤어요. 이러다가 민수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딸들 지은이와 지원이가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은이는 그때 15살, 지원이는 13살이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컸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지은이와 지원이가 서 있었어요. 두 아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만나러 왔어요.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랑 살고 싶어요. 엄마랑은 못 살겠어요. 지원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안아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는 그 아저씨랑만 살고 싶대요. 우리는 방해된대요. 할머니, 아빠한테 데려다 주세요. 알고 보니 혜진이가 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아이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진이가 아이들을 떠나보내려고 한 거였죠. 처음에는 친정에 맡기려고 했는데 혜진이 부모님도 나이가 많아서 거절했대요. 그래서 혜진이는 너희 아빠한테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택시비를 주면서 아빠 있는 곳 주소 알지? 거기 가서 아빠한테 살림 차려달라고 해라고 했대요. 저는 민수한테 데려갔습니다. 민수방 문을 열고 민수야, 누가 왔는지 봐라고 했죠. 민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지은이와 지원이를 본 순간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지은아, 지원아. 민수는 벌떡 일어나서 딸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희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딸들도 울면서 아빠를 안았어요. 아빠, 우리 아빠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아빠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빠가 좋아요. 아빠랑 살고 싶어요. 딸들이 온 뒤로 민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지원아. 아빠가 술 끊을게. 이제 너희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 아빠가 제대로 된 모습 보여줄게. 민수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제가 갖다 주는 밥도 잘 먹기 시작했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나이도 있고 경력이 끊긴 지 오래돼서 쉽지 않았어요. 결국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사판으로 나갔습니다. 콘크리트를 나르고 자재를 옮기고 땅을 파고 힘든 일이었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은이랑 지원이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민수는 번 돈으로 딸들한테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작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세 식구가 함께 공원에 가고 영화도 보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민수가 정말로 다시 일어섰구나 생각했어요. 지은이와 지원이도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요즘 많이 웃어요. 아빠 예전처럼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은이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혜진이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혜진이는 딸들한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아, 너희 아빠가 술 끊었다고? 거짓말이야. 너희 없을 때 매일 술 마셔. 할머니한테 물어봐. 아빠는 너희들을 이용하는 거야. 너희가 있으니까 술 안 마시는 척 하는 거야. 지원아, 너희 아빠 건설판에서 일한다며? 거기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게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돈을 못 벌어와서 우리가 헤어진 거야. 혜진이는 그렇게 민수를 악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하지만 혜진이가 계속 전화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는 딸들한테 돈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용돈이라면서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씩 보내준 거예요. 엄마가 너희 용돈 보내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젊은 아이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빠가 건설판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조금씩 용돈을 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엄마가 큰 돈을 쉽게 보내주니까요. 아빠, 우리 엄마한테 가야 할 것 같아. 어느 날 지원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민수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원아, 왜? 아빠랑 있는 거 힘들어? 아빠가 뭘 잘못했어? 아니야, 아빠.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 없으면 외롭대. 그리고 엄마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우리도 엄마 가족이 되고 싶어. 지원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도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미안해. 우리 엄마한테 가려고. 엄마가 우리한테 좋은 데 살 수 있게 해준대. 아빠는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민수는 딸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안 돼. 가지 마.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할게. 더 많이 벌어올게. 제발 아빠 곁에 있어줘. 아빠는 너희들밖에 없어. 하지만 딸들은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혜진이가 보낸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민수는 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들이 떠나고 나서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소주 서너 병씩 마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엄마,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냥 내버려둬.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민수는 일도 그만뒀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밥을 해다 놓았지만 민수는 먹지 않았습니다. 술만 마셨죠. 민수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원래 70kg이 넘었던 몸무게가 60kg, 50kg 계속 빠졌어요.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은 충혈되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저는 민수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민수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싫어. 나는 안 가. 병원 가서 뭐해? 어차피 나는 살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그냥 여기서 죽을 거야.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큰아들한테도 부탁했어요. 민수 좀 말려봐라. 형으로서 동생 좀 챙겨줘. 하지만 큰아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 7시쯤 저는 평소처럼 민수한테 밥을 갖다 주려고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민수야, 밥 먹어라. 엄마가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자니?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작은 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옆에는 빈 소주병들이 수십 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저는 아들을 흔들며 울부짖었지만 민수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엄마야. 민수야. 저는 계속 소리쳤지만 민수는 대답이 없었어요.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확인해 보더니 이미 돌아가신 지 몇 시간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사망 확인만 했을 뿐이에요. 의사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부전이라고 했습니다. 간이 거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어요. 오랫동안 과도한 음주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 일찍 병원에 오셨더라면. 의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착한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39의 나이에 허름한 월세방에서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이 혼자 죽어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혜진이한테 연락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부부였고 아이들의 어머니니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아, 민수가 세상을 떠났어. 장례식에 와줄 수 있니? 하지만 혜진이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혜진이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딸들한테도 연락했어요. 지은아, 지원아, 할머니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장례식에 와서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가겠니? 지은이는 전화를 받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요? 아빠가. 하지만 결국 오지 않았어요. 혜진이가 못 오게 막았던 겁니다. 너희가 가면 너희 아빠 가족들이 너희한테 뭐라고 할지 몰라. 가지 마라고 했다더군요. 저와 큰아들,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이 민수를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민수의 옛 직장 동료 몇 분도 와주셨어요. 민수는 정말 착한 친구였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례식 3일 내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민수가 죽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혜진이가 민수의 국민연금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이혼 조정 중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직 배우자였고 그래서 상속 1순위였던 겁니다. 혜진이는 그걸 이용해서 민수 앞으로 나올 국민연금을 가로챈 거예요. 민수가 조선소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며 15년 넘게 납부한 연금을 민수를 그렇게 괴롭히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여자가 가져간 겁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월 50만 원이 넘는 연금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연금까지 가져간다고요? 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혜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져보고 싶었어요. 혜진아, 너도 양심이 있니? 내가 우리 민수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연금을 받을 생각을 하니? 혜진이는 태연했습니다. 법적으로 제 권리예요.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데도 돈이 필요하고요. 아이들? 내가 지은이랑 지원이를 제대로 키우기는 하니? 그건 제 일이에요. 어머님이 상관할 일이 아니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도 있구나. 민수는 마지막까지도 이 여자한테 당하는구나.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죽고 석 달쯤 지났을 때 딸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봤더니 지은이와 지원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빠한테 너무 못했어요. 지은이와 지원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속았어요. 엄마가 거짓말만 했어요. 아빠는 정말 저희를 사랑하셨는데 저희가 아빠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안으로 들이고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혜진이가 받은 국민연금을 또 주식에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사귀던 남자에게도 버림받았대요. 그 남자는 혜진이가 돈이 있을 때만 좋은 척했던 거예요. 혜진이가 돈을 다 날리고 연금마저 날리니까 나는 애 딸린 여자랑은 못 살겠어라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대요. 결국 혜진이는 딸들까지 팽개치고 혼자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대요. 딸들은 갈 곳이 없어서 외가에 가려고 했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거절했대요. 우리도 이제 늙어서 너희들 키울 힘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제야 두 아이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깨달은 거예요. 할머니, 아빠가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하신 말씀 기억나요? 아빠는 너희들밖에 없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원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빠 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빠가 그렇게 술을 안 마셨을 텐데 저희가 아빠를 죽인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두 아이가 아무리 후회해도 민수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수가 죽고 4개월쯤 지났을 때 민수의 옛 직장 동료가 저를 찾아왔어요. 민수랑 친하게 지내던 후배였습니다. 사장님, 저 민수 형 장례식 때 왔었던 사람입니다. 늦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 청년은 조심스럽게 통장 하나를 꺼내서 저한테 건네줬어요. 어머님, 민수 형이 몰래 만들어둔 계좌예요. 저한테만 말했었는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딸들 명의로 적금을 들어뒀대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1,5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딸들을 위해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어요. 혜진이 몰래 말이죠. 민수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지은이랑 지원이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공부도 시켜주지 못하고 좋은 데서 살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 돈만큼은 꼭 남겨주고 싶어. 그 청년은 계속 말했습니다. 형이 저한테 당부했어요. 꼭 이 돈 아이들 전해주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나중에 지은이 지원이 대학교 가면 조금이나마 등록금이라도 할 수 있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착한 아들이
마지막까지 딸들 걱정만 했구나.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딸들 생각만 했구나. 형이 또 그러셨어요. 제가 살아서는 못 챙겨줄 것 같아서요. 혜진 씨 알면 또 이 돈도 주식에 날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딸들을 위해 돈을 모았던 겁니다. 하루하루 술을 마시면서도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는 돈을 모았던 거죠. 그 청년은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이 어머님께 드리려고 쓴 편지예요. 저한테 맡기면서 내가 죽으면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손글씨로 빽빽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편지로밖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엄마가 이 편지를 받고 계시다면 아마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엄마, 저는 좋은 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했고 효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형처럼 대학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다니고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네요. 하지만 엄마, 저는 한 가지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혜진이를 사랑했던 것, 그리고 지은이와 지원이를 낳은 것. 그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혜진이한테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저는 한때 행복했었습니다. 지은이와 지원이는 제 전부였어요. 저 두 아이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혜진이한테 아무리 속아도 딸들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엄마,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제가 지은이와 지원이를 위해 모은 돈입니다. 제가 살아서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 돈으로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지은이와 지원이한테 전해주세요. 아빠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어.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희들은 아빠의 자랑이야. 행복하게 살아. 아빠는 항상 너희들을 지켜볼게. 아빠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겠어요. 효도 못한 불효자라고 혼나겠죠. 하지만 아빠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편하게 쉬니까요. 사랑하는 엄마 안녕히 계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넌 왜 이렇게 착하니? 왜 이렇게 순수하니? 지금 지은이와 지원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는 한동안 매일 아침 민수가 잠들어 있는 안식원에 가서 인사를 했어요. 아빠, 지은이에요.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아빠, 지원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민수의 소원대로 대학생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둘 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희 고등학교 졸업장 따서 대학 갈 거예요.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혜진이는 소식이 없습니다.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궁금하기는 해요.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인생만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을, 민수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민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특히 돈 문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수처럼 착하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착한 사람이 더 이용당하고 더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실 때 상대방을 잘 보세요.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본성을 보셔야 해요. 돈에 대한 태도, 가족에 대한 태도,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걸 잘 보셔야 합니다. 자식들,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은이와 지원이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세요. 저는 아직도 민수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민수의 방에 가면 아직도 민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게. 내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는지, 얼마나 딸들을 사랑했는지, 엄마는 다 알아. 내가 불행했던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너무 착했을 뿐이야. 지은이와 지원이는 엄마가 잘 키울게. 내가 남긴 돈으로 아이들 잘 키워서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그 모습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편히 쉬렴. 아빠 곁에서 편히 쉬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민수처럼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